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월 테슬라의 미국 판매가 급감했다는 소식에 주가도 하락했습니다. 테슬라가 무역 대표부에 미국 관세 부과에 보복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서신을 보냈다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다시 3% 급락했습니다. 인텔이 장기간 공석이었던 최고 경영자를 임명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새로운 CEO 임명이 인텔의 혁신을 불러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세를 탄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를 겨냥한 보복 관세,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이 유럽산 와인에도 20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소식이 전달되며 글로벌 무역 전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유가 하락에 일조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폭격에 암호화폐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리플만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는 중동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두바이 거래소가 리플 결제 시스템을 채택했다는 보도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P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사실 이것만 봤을 때는 상승할 수 있는 재료일 수도 있었는데요. 다만 이제 세부 항목으로 좀 봤을 때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PCE 물가지표에 연동되는 의료비나 항공비 같은 부분이 조금 상승한 게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상원에서도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었습니다. 미국산 위스키에 대해서 유럽연합이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미국도 참지 않고 EU산 모든 알코올 제품에 대해서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를 침체로 가라앉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이 관세를 트럼프의 소신과 아집 사이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는 어떤 전략들 세우면 좋을지 오늘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키워드로 1억 달러 기부입니다. 최근에 머스크가 정치 단체에게 1억 달러를 기부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유가 뭔지 잠시 후에 점검해 보시고요. 두 번째 코너로 코인 라이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되는 코인 뉴스와 코인 시황들 함께 점검해 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코너 빅애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전략들 챙겨보면 좋을지 키워드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1억 달러 기부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트럼프 정치 단체를 위해서 1억 달러 기부팩을 시행하겠다라고 코멘트를 내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은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본인이 밝힌 건 아니고 계획이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뉴욕 타임즈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유세 기간 동안 한 거의 3억 달러 가까이 기부를 했었고 공화당원에도 기부를 했었고 이제 트럼프에도 기부를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넘어서 이제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이제 기부를 행위를 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1억 달러를 자신이 원래 하는 게 있습니다. 슈퍼팩이라고 아메리칸 팩이라는 그런 정치 단체가 있는데 이곳이 아닌 트럼프가 하는 정치 단체입니다. 이제 마가라는 데가 있고요. 또 이제 시큐어링 아메리카 그레이틴이라는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 두 곳에 할 계획인 것 같은 약간 그런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 계획이 여러 가지 의미를 좀 갖습니다. 그래서 머스크의 정치
정치 이력에 대한 것들도 있고 기부 활동처가 달라졌다는 데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라는 곳이 어떤 트럼프가 정치를 대통령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원인을 했다는 그런 단체라는 점에서 좀 이채로운 그런 역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또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자동차 5대를 샀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또 약간 선전해주는, 약간 홍보해주는 약간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 이후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거, 행동을 했다는 게 약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 고문들을 통해서 트럼프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단체에 1억 달러를 기부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시했다라고 하고요. 공식적인 발표라기보다는 뉴욕타임스를 통해서 일단 기사가 먼저 보도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을 했고 사실 차기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머스크가 왜 1억 달러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트럼프를 향해서 러브콜을 보내면서 기부를 한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이게 기부라기보다는 결론부터 말씀드린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많은 분들은 기부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차피 이분은 기업가고 어떻게 보면 장사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억 달러는 기부가 아니라 투자라는 생각이 있고요. 총 제가 볼 때 5에서 6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정부 규제 및 친기업 정책을 유도하기 위한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은 본인의 기업이 상당히 되게 위태로운 처지입니다. 사실은 주가를 보시면 뭐 트럼프가 지원을 한 그때 잠깐 올랐지만 또 떨어졌습니다. 또 떨어졌고 지금 예상치는 지금 240달러 왔다 갔다 하는 요 정도지만 절반 정도로 또 예상하고 있습니다. 120달러라고 오늘 예상한 것도 나왔던데 그럴 정도 되게 위기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머스크의 정부 규제나 친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다시 도약을 좀 꿈꾸는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고 그리고 머스크는 기본적으로 이제 작은 정부 원칙을 좀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규제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활동을 보장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게 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좀 도와줬으면 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신이 이제 어쨌든 트럼프의 기반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인데 이 전기차 지원에 대한 것들이 일단 트럼프 정부에서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가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그 친환경 정책에 대한 부분, 특히 전기차에 대한 지원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혜택이 좀 있었으면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와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다시 한 번 더 라포를 형성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악관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다시 한 번 더 구축하기 위한 거고 사실은 최근에 약간 불협화음이 있다라고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지부가 계속 이렇게 이제 독단적인 행동을 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머스크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 실질적으로 약간 그런 징후가 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이제 어떤 트럼프의 어떤 스태프들이 이런 걸 제지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번에 한번 힘을 실어주면서 그런 부분이 나타났는데 이런 거에 대한 화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FSD 등 이런 기술에 관한 이런 부분도 있고 이제 그 크록3 등 AI에 관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법안들이 있는 경쟁 과정에서 본인들에게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정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신에게 좀 유리한 것들을 좀 받았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는 뭔가를 받으면 그런 걸 그대로 주는 거에 되게 유명하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이 자신의 기업에 좀 유리한 게 좀 있었으면 하는 게 좀 있고요. 요게 이제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우주 산업이나 방위 계약을 좀 많이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이제 정부 계약을 좀 확대하는 방안을 좀 하고 싶어하고 미국이 나사나 국방부의 중요 프로젝트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수행하는 기획으로 이제 어쨌든 스페이스X를 좀 많이 넣어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사위성이나 방위 시스템이나 나사 프로젝트가 일단 이게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사실 1억 기부라고 하면 사실 뭐 1,5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에게 큰 돈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맺음으로써 이제 자신에게 유리하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일론 머스크도 사실은 트럼프의 딜을 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정치의 흐름이나 이제 공화당의 영향력을 이번 기회에 좀 확대했으면 하는 거고 이 금액이 온전히 다 트럼프에게 쓰이는 게 아니라 공화당 내 다른 어떤 정치인들에게 좀 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기부라기보다는 투자로 판단해야 네네네네. 된다라는 초점에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뉴욕타임스 그 기사를 봤을 때도 정치 자금을 이렇게 많이 기부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라는 코멘트가 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머스크 입장에서는 우주 산업이나 방위 산업 같은 부분에 있어서 투자금을 조금 더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로는 The Law Against Trump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잇따라 법원에서 좀 제동이 걸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좀 그런 건가요? 예, 행정명령이 이제 많이 발효됐다는 건 저희가 이제 자주 보도를 해드렸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예상한 대로 연방법원에서 계속 이제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가만히 있지만 행정부에서 비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연방법원의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고 이제 의회를 압박해서 사실 이제 의회는 사실 공화당이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를 압박해서 이런 무용론을 얘기하면서 법원을 좀 무효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법안을 좀 더 강력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압박하고 있는데 좀 들여다보면 지금 좀 이런 트럼프가 했던 행정명령이 지금 계속 무효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출생시민권입니다. 어쨌든 이게 출생시민권이 정책이 무효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2025년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이제 행정명령으로 바로 제일 먼저 한 겁니다. 141600을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사실은 무효화되고 있습니다. 계속 다른 곳에서 워싱턴주나 트럼프나 이런 곳에서 계속 무효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되는 게 약간의 사심이 좀 들어간 건데 법무법인 퍼킨스 코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스캔들을 조사했던 곳입니다. 여기를 출입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법무법인이 부당하다라고 이제 연방법원 기관을 출입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사심이 좀 들어간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왜 출입을 못하게 하느냐 근거도 없이 그건 약간 대통령권의 어떤 행정명령의 어떤 남용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이 부분도 무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월 12일자로 이제 이 부분이 행정명령 효력 정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보조금 대출 지원이나 중단 무효화 같은 부분들도 무효화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최근에 이제 미국 로드아일랜드 연방지방법원에서 무효화시켰습니다. 이 외에도 교육인력부도 사실 교육부 장관도 사실 강성인데 이분이 최근에 예산 삭감이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 서비스 질을 위해서 중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인력 75% 가까이를 도지부에서 잘랐던 분이 있습니다. 미 국제개발처인데 요 폐지를 시켰습니다. 요거를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2025년 2월 7일 날 연방지방법원인 제이칼 니콜스 판사가 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조치를 금지하는 명령을 발효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일단 중단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서 국경 장벽을 건설해야 된다는 얘기처럼 트럼프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만 하면 이제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하는데 이분은 이 선포를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무효화시켰고요. 그다음에 이 외에도 트랜스젠더를 되게 혐오합니다. 약간 이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자들을 위한 지원금인데 이 부분을 이제 차단하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부분을 금지하고요. 그다음에 종교시설에 이민자들을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다양한 거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제한하는 부분도 있었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페니를 없애겠다고 한 부분이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연방법원에 해당 부분이 아니고 의회에서 통과되는 부분이라 요거는 이제 연방법원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직까지 계류되어 있는 상태고 요 정도까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연방 법원의 견제가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이런 내용들이 판결에 있어서는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연방 법원 측면에서 본다면 권력 분립의 원칙을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은 행정부랑 사법부 사이의 갈등이 계속해서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법적 공방은 어떻게 좀 끝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실까요? 일단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될 것 같은데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법원의 법원이 있을 것 같은데 행정명령을 먼저 차단하는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직자들이 너무 많이 이번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해고가 많이 됐는데 이분들을 복직하는 판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을 좀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관들이 어쨌든 너무 많이 이제 효율화라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해고하면서 이제 약간 기관이 마비가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제 해고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관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판사는 트럼프가 연방기관 해체하라는 시도를 저지하면서 의회 동의 없이 이를 실행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관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고. 기관 중에는 사법부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부 공화당 의원이 판사를 탄핵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본인들 자체도 이제 보호하는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이제 미국 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U에서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 같은 법안도 지금 행정명령으로 차단하고 있고 이제 미군도 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부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고 있고요. 무역 갈등도 하고 이제 지금 관세 부분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다양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트럼프 그 정책과 관련한 부분도 있고 사실 예전에 국회의사당 폭동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그냥 관대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제적으로 비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모든 것들은 결론적으로 따지시면 이제 대법원에서 결론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종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는데 요 판결에 대해서 주요 사안을 대해서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는데 변수는 이제 요게 이제 보수가 6명이고 진보가 3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보수 진보를 떠나서 사실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보수가 많기 때문에 트럼프 손을 들어주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미국은 약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행정명령이 거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런 걸 예상해서 트럼프가 또 꼼수를 쓸 가능성이 있는데 우회 전략을 씁니다. 이게 어떤 게 있냐면 트럼프가 이제 법원 판결을 우회하기 위해서 행정명령을 일부 수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는 건 행정 절차를 통해서 제한 명령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하거나 아니면 도지부가 예산 삭감하는 부분은 일부 예산 항목을 조정해서 우회적으로 이제 이렇게 다시 올리는 방향이 있는데 요것도 이제 또 다른 방법일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자신이 공화당이 지금 이제 의회가 좀 우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을 의회를 이제 투입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가능성보다 제가 볼 때는 대법원이 판결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요게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계속 진통을 겪고 사회적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트럼프의 급진적 개혁과 또 연방 법원에서 주장하는 권력 분립의 원칙 사이에서 현재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국제사회도 일단 미국 정책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Strong FTC 보겠습니다. 새로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의장으로 앤드루 퍼거슨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임의 의장이었던 분이 시작했었던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조사를 계속해서 진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우선시하는 기조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예. 사실 리나칸이 이제 사실은 민주당 계열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이분이 앤드루 퍼거슨이 이걸 좀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공화당은 사실 친기업적인 그런 기조이기 때문에 되게 의외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 반독점을 조사할까? 그리고 트럼프가 사실 빅테크를 약간 우대하는 그런 정책도 있고 해외에서 사실은 이제 EU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주는 데 있어서 빅테크 편을 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판결이나 이런 조사를 지속하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되게 의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이 빅테크들의 행위가 반독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트럼프 내부를 들어가다 보면 이게 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빅테크들은 기본적으로 니쇼링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공장들이 다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 레이아웃을 합니다. 해고를 일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연방거래위원회가 생각하기에는 표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강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을 많이 고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국인들의 표와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조사나 비교 쟁점을 좀 한번 살펴보면 소프트웨어나 라이센스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독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MS가 독점적인 걸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MS를 사시면 컴퓨터를 사시면 MS OS를 많이 쓰시는데 특히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도 이제 MS가 강합니다. AWS 다음에서 애저가 한 2위 정도를 하고 있는데 고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것들을 못 쓰게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있고 그다음에 AI에 관해서도 이제 오픈 AI 쪽에 투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사실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제 구글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독점에 많이 걸립니다. 오픈 AI도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MS가 여기 17조 달러, 그러니까 17조 정도 가까이 130억 달러 정도를 투자했는데 이 부분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독점에 관한 부분을 구글은 풀어줬는데 MS는 아직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DOJ뿐만 아니라 FTC도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면서 뭔가 불법적인 게 있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있으면서 앤드루 퍼거슨은 사실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임명이 됐지만 리나칸이 추정하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은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기서 트럼프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 정부 내에서도 이제 요 보수적 인사들은 지속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강력하게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하겠다는 생각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랑 FTC의 공식 입장 발표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인데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앤드류 퍼거슨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기업 친화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규제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뭔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공화당 내 정책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친기업에서 친노동자, 그러니까 친기업이라기보다는 친표 성향. 그러니까 표를 많이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러니까 러스트벨트를 기반으로 이제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장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어떤 그 백인들의 표를 앵글로색슨족들의 이제 표를 기반으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 표를 되게 중요시합니다. 트럼프가 이런 기조를 그대로 이제 받고 있는 건데 요 안에는 이제 마가라고 이제 미국을 위대하게라고 하는 이 정책 안에는 반독점과 이런 것들을 타도하자라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일맥상통한 것들을 그대로 이제 반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 우선주의 안에는 반독점 규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빅테크는 미국 기업이지만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거를 이번에 한번 손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존이나 메타 같은 것들은 해외 아웃소싱을 너무 하고 있다. 공장을 안으로 들여라라는데 말을 안 듣고 있으면서 이번에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함으로써 공장을 한번 안으로 들이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AI라는 어떤 명목하에 일자리를 너무 감소시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있고 공화당은 이런 것들이 이 그런 기업들이 단순한 미국 기업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미국 내 노동자들을 위협하는 글로벌 대기업으로 보고 있으니까 미국 기업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글로벌 대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빅테크를 정치적인 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예전에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자신들이 레이스를 할 때 검열 논란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메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빅테크들이 자신들에게 도움을 준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정치적 빚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기조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고 퍼거선의 법률 경력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미국 버지니아주 법무장관실에서 이제 근무할 때 반독점에 관한 조사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전문가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 상원 법사위원회 할 때도 이런 반독점에 관한 어떤 그런 정책들을 많이 입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의 스승이 클레멘스 토마스 대법관인데 이런 독과점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뭔가 역량을 한번 발휘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당적인 문제입니다. 반독점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이런 거 다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취임하면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건을 가지고 한번 손을 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일단은 이전에 있었던 의장이 진행하고 있었던 조사를 신임 의장도 추가적으로 좀 할 것으로 보이고요. 임명됐던 보수적인 인사가 규제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일단 의외라는 반응이 좀 더 중론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면 향후에도 이런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로 예상을 좀 하실까요? 네,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공화당 내에서 이제 반테크에 대한 강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정권을 잡고 있는 데가 공화당이기 때문에 공화당의 이런 입김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빅테크가 공화당의 보수를 견제한다는 인식이 되게 강합니다. 사실 그리고 기회주의적인 느낌이 강하다. 왜냐하면 사실은 빅테크가 그전에 다 민주당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공화당이 정권을 잡으니까 공화당 쪽에 온다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은 것 같고 특히 트위터나 페이스북 쪽에서 예전에 공화당에 있던 트럼프 계정을 차단했던 사건들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손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공화당 내에서도 경제 민주주의가 지금 불타오르고 있으면서 우리에 있는 노동자들과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FTC 연방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지금 DOJ라고 법무부에 있는 반독점국이 나서고 있어서 손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될 것 같고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이제 보수 인사들이 이 부분에 특히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될 것 같고 마가라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라는 부분에서 빅테크 사도라를 크게 외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네, 빅테크 견제 정책은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면서 행정부 교체 여부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는 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로는 오피셜 오포지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이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크렌쇼 민주당 추천의 위원의 목소리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수의 목소리지만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반대파로서 의미 있는 행동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여준 크렌쇼는 어떤 행동을 좀 보이고 맞습니다. 있을까요? 사실 이제 SEC 구성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원래는 이제 이게 다수당, 그러니까 우리나라 때문에 방통위 같은 약간 그런 구성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공화당 쪽에서 이제 3명을 지명하고 민주당 쪽에서 2명을 지명해야 되는데 지금은 공화당 쪽 3명은 와 있는데 민주당의 그랜쇼만 1명 있고 1명 공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책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공화당 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제 정책들을 보면 규제 철폐나 이런 게 아니라 규제 찬성, 완화, 그리고 거의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 SEC가 자신들의 규제철폐위원회가 아니라 규제완화위원회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엄청나게 좀 약간 문제가 좀 많아요. 사실 최근에 좀 한 것들을 좀 보면 기후변화위원회에서 기후공식 규제 재검토나 철회 가능성을 많이 하고 있어서 SEC가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한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이런 것들 다 철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특히 암호화폐 많이 하죠. 소송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게리 겐슬러 있을 때는 이제 이걸 증권으로 보면서 이제 자신들이 손을 봐야겠다고 생각해서 많이 했었는데 코인베이스 소송도 취하지 되게 큰 거였습니다. 이거 소송을 취하고 이제 암호화폐 규제 완화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소송도 엄청나게 10몇 건 있었는데 다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ESG죠. ESG 기업들을 요게 이제 기업들 발목을 많이 잡았었는데 요거 관련해서 주주 제한에 관한 거부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쉽게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족쇄가 있는 것들을 다 풀어줬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랜쇼가 야당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오피셜 오포지션이라는 뜻은 이제 약간 어떤 반대파에서 약간 견제하는 큰 야당이라는 뜻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민코인에 대한 규제에 반대 포기를 했습니다. 사실 SEC가 암호화폐 중에 이제 민코인을 규제하지 않겠다라고 은근슬쩍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를 의식한 겁니다. 트럼프가 민코인을 내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결정은 기존 법률의 합리적인 해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확대 해석한 거죠. 사실 이게 필요 이상으로 확대 해석하면서 약간 이제 트럼프 민코인을 이제 약간 붐을 일으키기 위한 타이밍도 약간 애매한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SEC 내부에서 이제 그 크랜쇼 반대 의견이 중요한 이유는 당시에 민주당 증권이 들어설 경우 이 반대 의견이 법적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고 당시에 이 어떤 붕에 찬물을 끼얹고 약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기후 공시나 이런 규칙들은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다 없앴습니다. 사실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싫어하기 때문에 눈치 보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기업들이 환경기후 변화나 투자들을 공개하기로 한 이런 법칙들을 폐지하도록 했거든요. SEC가 최근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해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약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SEC가 이제 집행을 하는 부분에서 약화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소환장을 하면서 지연시키거나 이제 적발을 어렵게 만들도록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요 이제 편하게 해주는 부분들을 이제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EC에서 이제 그랜쇼가 가지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많이 있지만 반대파 역할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반대파 역할로서 크랜쇼 위원 또한 SEC 내에서 균형점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살펴봤던 크랜쇼 의원처럼 미국이나 유럽에서 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본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반대파라고 하면 기존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야당의 공식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의 사례에서 보시면 2010년에 오바마 케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의료보험을 따라 우리나라 의료보험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의료보험을 따라해서 만든 거에 대해서 이제 행동 주체로 이제 공화당이 나섰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오바마 케어를 이제 추진했었는데 당시에 의회가 법안 추진을 반대하면서 공공 캠페인 등을 해서 이제 법안은 통과되었지만 이게 이제 나중에 폐지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한 적이 있었고요. 2024년에는 이라크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침공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요 했을 때 민주당이 의회에서 전쟁 승인을 반대했었고 공공연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제 반대를 했었습니다. 전쟁은 진행되었지만 이외에 이제 정당성이나 정보 조작 같은 것들을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많이 됐었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의미를 가지는 그런 얘기가 됐었습니다. 자, 영국의 사례를 좀 보면요. 영국도 마찬가지로 이라크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행동 주체는 보수당이었고요. 당시 토니 블레어 총리가 이제 전쟁을 지지했었는데 보수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대했었고 공공연설을 통해서 물론 또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였는데 2016년에 블랙시트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동당이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제 블랙시트 국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노동당이 잔류 캠페인을 했고 EU의 잔류를 지지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투표 결과 블랙시트가 결정이 됐지만 노동당은 이 협상 과정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독일이 이제 마지막으로 독일 사태를 좀 보면 난민 정책이 되게 독일은 중요했었는데 2015년에 기독교 사회연합이 이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난민 수용 정책을 결정했는데 사실 난민을 수용하다 보면 세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 기독교 이제 사회연합이 요거를 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공공연설을 통해서 우려를 표명했었는데 물론 정책이 대부분 이제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견제 장치로 그리고 사회 정화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역할이 되고 결정이 되고 나서 뭔가 책임을 묻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의미 있는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크렌쇼 위원이 현재는 SC 내부에서 균형점 역할을 하면서 견제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로는 Without the United States 보겠습니다. 유럽의 나토군이 지난달에 미국 없이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서 일단은 신속 대응군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미국 없는 나토군이 이제 점점 현실화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유럽이 스스로 러시아를 좀 방어해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광물 협상이 이제 결렬되면서 이제 나온 거고요. 사실은 마가가 있으면 메가가 있다고 하거든요. MEGA라고 이제 유럽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그런 모토가 사실 이제 히틀러랑 나온 건데 최근에 책에는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면 이제 메가라고 유럽을 다시 위대하게 하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때 사실 이게 여러 가지라고 있는데 사실은 나토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군에 관한 것도 좀 비슷하긴 한데 사실은 트럼프가 약간 억지를 부리는 게 있어요. 나토군에게 이제 방위비를 요구하거나 뭔가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역사적 배경을 좀 필요가 있습니다. 나토군의 역할이 사실은 원래는 돈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비를 증강하지 말고 여러 가지를 하라 대신에 우리가 다 지켜주겠다라고 미군이 예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방위 분담과 원실의 현실은 사실은 나토군이 전체적인 방위비를 내가 2% 정도만 내면 나머지는 우리가 다 지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이 어려워지고 국제 정세가 이제 뭐 미국과 이렇게 냉전 시대가 지나고 나면서 이런 것들이 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장이 좀 바뀌고 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돈 낸 나라만 보호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보호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이 바뀌면서 이게 좀 억울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물 협상이 이게 결렬되고 나다 보니까 자신들 철수시키겠다고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토도 이제 급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1만 명의 나토군이 원래 미군이 있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이거 없이 이제 훈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나토군이 그럼 미군 없이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나토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미군 없이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들여봤는데 군사력은 별로 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을 해보면 러시아군과 유럽군을 서로 비교해보면 병력 면에서는 오히려 나토군이 낫습니다. 유럽군이 병력이 197만 명입니다. 러시아군의 병력이 134만 명이니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다음에 전투기는 2100대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1000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낫고요. 자주포도 2800문입니다. 그리고 자주포 이쪽은 1400문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많고요. 전차도 5000대고 이쪽은 3000대니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다만 유럽의 약점은 미국의 정보 이런 시스템들을 다 뒤쪽에 줘버리니까 지금은 정보 시스템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시나 정찰이나 뭐 ISR이라고 하죠. 이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방공망 시스템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다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로 설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러시아나 이런 미사일 같은 것들이 바로 오면 바로 막지를 못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쉽고
그러니까 무인기 전력, 뭐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다 우크라이나 쪽에서 의존하고 이런 미군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게 지금 서둘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약간 아쉬운 게 있는데 좀 하다 보면 이제 지상전에서는 일단 유리할 것 같고요. 공군전에서 우리합니다. 다만 핵이 없어요. 핵 전쟁을 하면 약간 겁이 나는데 사실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핵전쟁은 다 이제 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하고 있고 사실은 나토가 냉전 이후에 최근에 잘 모르실 수 있는데 100번 이상 훈련을 해왔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자신들이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저는 위협이 될 수 없을 것 같고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방위비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결이 될지가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이제 나토가 이제 그 미군이 탈퇴하느냐 안 하느냐 요 부분이 좀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유럽도 이제 스스로 나라를 좀 지켜야 되는 입장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이제 현지 시간 13일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나토 총장의 사무총장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완전한 휴전에 동의했으며 우리도 러시아도 동일하게 하길 희망한다라는 코멘트도 있었고요. 러시아와 진지한 대화 중이다. 러시아도 휴전에 동참하길 희망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를 탈퇴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가 될지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러시아에 대해서 향후 이제 유럽은 대응을 좀 해 나가게 될까요? 일단 그 제가 볼 때 나토를 탈퇴할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낮는데 일단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 나토 탈퇴 가능성을 있으면 이게 중간 정도 가능성인데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나토 탈퇴 가능성이. 관세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단 지금 약간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토 탈퇴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다만 나토를 탈퇴할 가능성이 없다고도 볼 수 없는데 일단 탈퇴를 높이는 요인을 둔다 보면 방위비를 자꾸 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슈가 되면 탈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토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 부담이나 이런 부분을 줄이는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첫 임기에는 나토를 이제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때 탈퇴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탈퇴할 가능성이 없는데 다만 그 방위비를 증가하기 위한 블러핑으로 좀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고요. 사실은 이제 그 탈퇴를 하려면 상하원의 이제 그 승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상하원에 다 이거를 통과할 수 있을까? 사실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블러핑이나 어쨌든 방위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사용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강하게 이게 하더라도 이게 나토 쪽에 이제 그 군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쪽은 어쨌든 군부나 정보기관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면 일자리를 다 잃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군사를 관련된 사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로비력이 있기 때문에 쉽게 트럼프가 나토를 철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다 지켜주는 게 미군이기 때문에 미군에 들어가는 어떤 많은 군비나 군사 물자 이런 것들을 철수하게 되면 다 소용이 없어집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로비력이나 이런 걸 볼 때 쉽게 결정을 못할 것 같은데 다만 군사 비용을 높이는 이런 지렛대로 이런 걸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요게 만약에 이제 탈퇴가 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뭐 생각해왔던 많은 것들은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 탈퇴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방위비를 좀 높이기 위한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나토를 탈퇴할 가능성은 조금 낮게 점쳐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는 401k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2기 시작한 후에 주식 시장이 좀 침체를 겪게 되면서 은퇴 자산 타격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도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같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수 자체도 좀 눌리는 모습인데요. 이른바 401k라고 해서 계좌 잔고에 대해서 감소가 좀 크다고 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사실 이제 401k라고 하면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어떤 국민연금하고 약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보면 이제 미국이 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퇴직연금 계좌 같은 겁니다. 직원이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자동적으로 적립하고 대부분 회사가 이제 고용주 매칭 기여금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랑 다르긴 한데 이제 좀 쉽게 생각하시면 국민연금인데 좀 다릅니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걸 같은 개념으로 약간 보시는 게 좀 편합니다. 약간 국민연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금 보장은 안 되고 확실도 보장은 높고 중간에 뭐 뺄 수도 있고 약간 그런데 연금입니다. 연금인데 사실 최근에 이게 트럼프가 불확실한 경제 정책이나 관세 정책을 하면서 이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되게 불안해해요. 많은 분들이 많이 불안해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감세 정책이나 재정 적자가 증가하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되고 이 부분들이 사람들을 되게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잔고가 줄어들어서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있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은퇴 자산이 줄어들게 되고 개인별로도 다 자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있는 생각을 하시면서 은퇴 계획도 다 바르게 하고 있고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삶에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은퇴 시기를 늦추거나 생활 수준이 저하되거나 주택 담보를 연장하거나 이런 게 있고요. 소비 감소나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가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고 중소기업의 로컬 비즈니스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시장도 이제 영향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있고 개인의 삶에 영향이 되게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게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가 또 부담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부양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 이 나라도 이제 부모 부양을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사회보장 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SSA라고 있는데 여기도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연금이나 메디케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되고 있고 노년층 빈곤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기초 생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안 되고 있는 거 있고 사실 이제 401k 이 부분이 이제 가치 하락은 서민 경제가 위기가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또 하는 겁니다.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다 보니까 내가 좀 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실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퇴직하고 나서 뭔가 이제 세상에 불안하니까 뭐 자식이 치킨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이 나라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니까 401k가 불안하게 만드니까 뭔가 연금을 미리 빼서 뭔가를 하다가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401k라고 하면은 퇴직연금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노동자들이 월급을 받게 되면 10% 정도를 납입을 하고 그걸 가지고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증시가 떨어지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잔고도 같이 좀 떨어진다라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퇴직연금은 트럼프 2기에서는 어떻게 좀 재편이 될 거로 예상을 좀 하실까요? 일단 뭐 세금 감면이나 이런 정책들이 좀 변할 것 같아요. 퇴직연금이 이제 정책이 변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출금 규칙들도 약간 변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여러 가지 게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무조건 제가 볼 때는 서민들이 기본적으로 약간 정책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이 그러니까 이 정책도 변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책이 변하는 것보다 서민들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일단 많이 바뀌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기사들 왜냐하면 제가 이 아이템을 선정한 이유가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뉴욕타임즈에 이 기사가 나왔는데 가장 많이 읽은 기사. 그러니까 서민들이 관심이 너무 많아요. 이 기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은퇴 계획을 일단 다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재조정하는 이유가 은퇴 시기나 연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일찍 은퇴해서 편안하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대했던 은퇴 연령을 다 재조정하고 있고 근무 기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60대 초반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65세 이상으로 다 은퇴 시기를 늦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를 다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은퇴 후 거주 계획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파트타임이나 부업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잡이나 쓰리잡을 막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자 및 저축 전략도 변경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401k 포트폴리오를 다각하고 있는데 보다 안정적인 자산. 원래 예전에는 이제 이게 공격적으로 했거든요. 이게 사실 수익률이 자신이 어떻게 짜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공격적으로 넣느냐 아니면 약간 안정적으로 채권이나 이런 데 넣느냐가 다른데 보다 안정적인 이런 채권이나 이런 자산에 넣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약간 공격적인 자산이었다면 지금은 좀 약간 채권이나 배당주나 금, 원자재 이런 데다 넣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뭐 이런 데 다른 곳에 넣었다면 이렇게 재조정하고 있고요. S&P 500 주식의 중심에서 약간 방어적인 섹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스케어나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이런 쪽으로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목표 날짜가 있습니다. 펀드 재조정하는 것도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건강 저축 계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루스나 IRA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활용하는 게 좀 많고 투자 리스크도 많이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평균 매입 전략도 좀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도 그리고 이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위기 때일수록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생각을 많이 하니까 아예 이렇게 연금에 많이 넣는 것보다 요 이제 그 안에 연금 계좌를 이제
한 1년에 누릴 수 있는 게 23,000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을 좀 줄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을 많이 갖고 있고 연금에 넣는 부분도 좀 줄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고요. 부채 관리나 소비도 좀 조정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제 심리적인 안정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기적인 계획을 많이 수정하고 있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변화를 많이 못 주고 있는 것 같아요. 401k 자체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이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뿐 자체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이 안에서 줄 수 있는 게 없고 사실은 이제 재편을 하겠지만 세금 감면이나 정책 강화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이 우리나라랑 다르게 미국은 다 개인이 뭘 해야 되거든요. 적자 이제 본인이 다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이 다 적자 생존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개인은 다 변화를 하겠지만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약간 이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401k는 월급의 한 10% 정도를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증시가 호황일 때는 401k도 걱정이 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트럼프 정부로 바뀌면서 관세 정책으로 증시가 하락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401k 또한 잔고가 감소하면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도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키워드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본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코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전 8시 기준입니다. 간밤 PPI가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우려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완화는 됐지만 관세 전쟁이 계속이 되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의 투심이 얼어붙었는데요. 3대 암호화폐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2.7% 하락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1.6%, XRP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1.52% 상승하며 지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그래도 8만 달러 선을 좀 보합을 등락을 하면서 지금 현재 8만 1,000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또 알트코인의 대장주 이더리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에서 20% 더 하락할 경우에 주요 디파이 플랫폼에서 이렇게 대규모 규모의 담보금 청산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요, 이더리움 가격이 1,500달러까지 하락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유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도 살펴보겠습니다. 리플은 지금은 현재 상승하고 있는데요. 리플 같은 경우는 SEC 소송 문제가 계속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SEC가 이 그레이스케일의 XRP ETF 출시 제안을 결정을 좀 연기했다라는 소식까지도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요 알트코인 가운데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8개 코인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전반적으로 좀 투심이 얼어붙었습니다. 먼저 솔라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1.95%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솔라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전에 가장 많이 올랐었던 코인이었죠. 트럼프 수혜 코인이다라고 불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따라서 지금 또 흔들리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지코인입니다. 3%대 하락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점과 대비해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간 차트에 따르면 조만간 약세 지표인 데스크로스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단기 가격 모멘텀이 장기 가격의 이 모멘텀보다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다 3% 하락하고 있고요. 체인링크 또한 2.75%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체크해 보겠습니다. 스위코인입니다. 3.52% 하락하며 지나고 있고요. 아발란체도 1.39%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스위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SEC와의 계속 이 소송이 리플과의도 전쟁이 되면서 AI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래도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발란체는 5,500달러 상당의 아발란체 월렛으로 좀 이체됐다라는 소식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로써 좀 투심이 악화된 모습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텔라 루멘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6% 상승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계속 보합권에서 좀 등락을 하다가 지금 8시 기준에서는 6% 상승 흐름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시바이누 2%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는데요. 이 분석가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그래도 낮은 고점과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기술적 반등의 패턴을 만들고 있다라고 분석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이 추가 저항으로 작용할 전망까지도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이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3월 14일 이 파이코인이 출시된 날인데요. 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파이코인의 가격이 최근 20% 상승하면서 1.70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월에 기록한 2.98달러의 최고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기준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자산 중의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시가총액이 11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이는 랩핑된 비트코인을 제치고 전체 암호화폐 중에 12번째로 큰 규모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파이코인은 3월 14일 파이데이로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지금 현재 높은 상황입니다. 파이데이는 파이 네트워크 커뮤니티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인데요. 해당 기간이 끝나면 고객 신원 확인 검증을 완료한 사용자들이 메인넷으로부터 이 마이그레이션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또한 프로젝트의 6주년 기념일과도 맞물려 있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장 참여자들은 이와 같은 이벤트를 계기로 바이낸스가 같은 날 파이코인을 상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측까지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3월 14일에 출시된 파이 네트워크의 이 생태계는 초기 백서와 또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해 왔는데요. 토큰을 메인넷으로 이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근 6개월 동안 채굴한 이 토큰이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시장에서는 바이낸스 상장 여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에 진행된 커뮤니티 투표에서 87% 이상의 참가자가 파이코인의 바이낸스 현물 시장 추가를 지지했지만 바이낸스 측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요. 바이낸스의 결정이 향후의 가격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더리움 재단은 현지 시간으로 17일 풀리 테스트넷을 출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코드 업데이트인 팩트라 업데이트를 또 배포하기 전에 최종 테스트를 거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더리움 재단은 현재 개발자 조정자인 팀 베이코는 이 개발자 회의 후에 X를 통해서 팩트라 테스트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풀리 테스트넷이 월요일에 출시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팩트라는 26일 수요일 풀리 테스트넷에서 업그레이드 되면서 성능과 안정성을 평가받을 예정입니다. 베이콘은 풀리 테스트가 성공하면 약 30일 이후에 추가 테스트를 거쳐서 업데이트를 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이더리움 사용자들은 팩트라 업데이트가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메인 네트워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팩트라 업데이트는 이더리움이 직면한 여러 도전 과제 속에서 이 중요한 기술적 진전으로 나타납니다. 최근 이더리움 가격 하락, 그리고 이더리움 재단의 리더십 변화, 솔라나와 같은 신생 블록체인의 경쟁 심화로 인해서 이더리움의 시장 지배력 또한 유지가 계속해서 회의론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팩트란의 이 성공적인 구현이 이더리움의 기술 로드맵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필수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특정 밈코인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4월부터 플로키, 터보, 기가 토큰의 거래가 일시 중단됩니다.
이는 코인베이스 내부 상장 기준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 결과로 해당 자산들이 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코인베이스의 상장 기준에는 시장 수요와 보급도, 유동성, 그리고 소셜미디어 반응과 주요 프로젝트 기여자의 실적, 그리고 토큰 분배 방식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에 영향을 받고 있는 이 토큰들은 모두 최근에 상장된 것들입니다. 플로키는 지난해 11월, 그리고 터보와 기가는 같은 해 12월에 각각 상장됐는데요. 특히 터보와 기가는 상장 직후에 급격한 가격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에 가치가 크게 하락되면서 이 투자자들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번 거래 중지 조치에 대해서 이 코인베이스닷컴과 코인베이스 익스체인지 그리고 코인베이스 프라임 등 모든 플랫폼에서 적용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가족이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미국 법인에 대한 지분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바이낸스는 자오창펑 전 CEO가 창업한 이 중국계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미국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자오창펑은 자금 세탁 등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미 법무부에서 기소가 되면서 지난해 5월에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43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내기로 하고 또 미 정무부와 합의를 보고 있는데요. 이 바이낸스의 CEO직에서 또 사임이 되기도 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논의는 지난해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바이낸스가 트럼프 측근에게 접근해서 사업 거래를 제안하며 시작이 됐습니다. 이는 바이낸스의 이 미국 시장의 재진입에 대한 전략이자 자오창펑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사면을 받기 위한 차원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3월 14일 금요일 개장까지 3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그럼 어제 우리 증시는 어땠는지 전일장 한마디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장 한마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일장에는 그래도 내마녀의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선방했던 우리 증시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세로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일단 1%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일단 커플링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42%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일단은 2,562포인트 선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자면 0.03%, 그래도 하락폭 자체는 굉장히 낮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722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보합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 투탑은 오늘장 안에서 좀 부진한 흐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지수가 부진했던 건 역시 관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인텔이 15%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느 정도 낙폭을 형성했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 종목들에게도 영향이 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셀트리온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는 지금 상승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 살펴보자면 그래도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그래도 제약바이오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1% 가까이, HLB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는 보합권, 에코프로비엠이 약보합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봤더니 클래시스라던가 리가켄바이오는 마찬가지로 보합권 보여주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진이 지금 거의 4% 가까운 오름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과 휴젤은 오늘 장에서 한 템포 쉬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시장 문 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14일 금요일 우리 시장 문 힘차게 열었습니다. 일단 어제 우리 시장만 좀 돌아본다 하면은 개장 초반에는 좀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변동성이 조금 확대되는 모습 보였고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힘을 잃게 되면서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끝났기 때문에 오늘부터 다시 한번 포지션을 좀 잡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다음 주가 좀 본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오은비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상 체결가에서는 양지수 모두 다 하락불을 킨 채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일단 코스닥 쪽에서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0.13% 정도 올라와 주면서 723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살펴보자면 0.3%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상 체결 지수보다는 그래도 하락폭 자체는 좀 줄여나가고 있고요. 2565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이고요. 의약품만이 강보합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업종들은 다소 부진합니다. 특히나 음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0.62% 꽤나 큰 폭의 낙폭을 형성하고 있고 그다음으로 화학이 0.4%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들 살펴봤더니 아무래도 시가총액 좀 우량주들 많이 자리하고 있는 전기전자와 운수장비 쪽에서의 낙폭이 꽤나 깊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도 오늘장 안에서는 기계업종이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다만 철강과 금속 쪽에서 거의 1% 가까운 낙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은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업종별 등락을 살펴봤더니 코스피와는 좀 대조되는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금융부터 기타 서비스까지 모두 다 오름폭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기타 서비스가 거의 0.5%가량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유통만 보합권이고 건설이 그래도 소폭 오름세, 금융과 제조가 0.2%대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살펴봤더니 출판, 매체, 복제 쪽에서만 1.4%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남북 경협이라던가 정치 테마주가 위주로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화학과 종이 목재가 0.5%대 오름폭을, 섬유유와 음식료 담배가 0.2%대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대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이고요. 일단 예상 체결가와 아주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는 반도체 투탑이 힘을 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18%, SK하이닉스가 0.05%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LG전자와 3월 20일부터 열리는 중국 AWE 2025에 참가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AWE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3대 가전, 전자, 산업 박람회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에서 현지 맞춤형 가전과 더불어서 이 TV를 대거 공개할 예정이고요. AI 홈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중국에 있는 소비자 특화 상품들을 또 대거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쉽게도 20만 닉스까지는 다다르지 못한 모습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D램을 포함을 해서 국산의 이 소자와 부품이 성능 검증을 하기 위해서 누리호에 탑승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주 환경에서 실제로 동작을 하는지 그 여부를 테스트하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 기술 경쟁력과 자립도를 높이겠다. 더불어서 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팔로 개척을 하겠다라면서 앞으로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은 0.8%대로 낙폭이 꽤나 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와 2차 전지 업체들이 누적 적자로 인해서 유동성 비율이 악화가 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유동 자산이 감소하는 가운데 유동 부채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는 소식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1위부터 5위 안에서는 낙폭이 가장 큽니다. 1.14%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이 미국 시장 판매 호조를 기반으로 해서 지난해 판매량과 수익 부분에서 글로벌 빅3를 수성을 했습니다. 이 흐름대로 그대로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지난해 뚜렷하게 하락세를 보였던 2위인 폭스바겐 그룹과 격차가 앞으로 더욱더 좁아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인데요. 일단 알테오젠과 에코프로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승보를 켜고 있습니다.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1%가 넘어가게 되면서 37만 9천 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는 지금 방향성이 서로 다르게 보여지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대로 가장 오름폭이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관련된 소식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배터리협회가 글로벌 산업 불확실성에 대응을 하면서 또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서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현재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단계고요.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현재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가남 신약이 미국의 이 FDA 승인 결정을 약 일주일 정도 앞둔 상황입니다. 지난해 5월에 FDA가 리보세라닙과 캄넬리주마 병용요법에 대해서 이 보완을 요구한 지 대략 한 10개월 만에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만약에 HLB의 리보세라닙이 FDA의 승인을 받게 된다면 이 유한양행의 렉나자에 이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두 번째 국산 항암제가 된다라는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맵을 열어서 지금 이 시각 과연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혼조세 양상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술 섹터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반도체 투탑 그대로 잘 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방산주 살펴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0.4%가량 떨어지고 있고 LIG 넥스원은 1%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화 시스템은 0.8%, 한국항공우주산업이 1% 이상의 오름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방산과 조선을 엮어서 몇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캐나다에 K9 자주포와 잠수함 공급 가능성을 타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종목들 어제도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 간 조선산업 협력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데 유럽의 방위비 증액에 따라서 수혜 기대감도 함께 지속이 되면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한다라는 시장의 분석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GTC 2025가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추이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로는 제조업 쪽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배터리 관련주들 살펴보자면 삼성 SDI가 1.7% 올라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은 지금 보합권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배터리 관련주들 오늘 장 안에서는 혼조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LG엔솔이 0.7%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주들 살펴보자면 HD 현대중공업이 1%대 낙폭을 그려내고 있고요. 하나오션이 0.8%대 어느 정도 오름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도 0.7% 올라가고 있고 삼성중공업도 1.56% 상승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조선주들이 조금 더 힘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LS 그룹주들 오늘장 안에서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LS 일렉트릭이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호반그룹이 LS그룹의 이 지분을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 지금 집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함께 체크를 해보자면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들려왔습니다. 더불어서 미국의 넥스트라 에너지에 4천억대 ESS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는 소식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에서 8,900억 규모의 가스복합 발전소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로는 의료기술, 제약, 바이오 섹터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혼조세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고 그중에서도 SL트리온이 1.25% 가장 크게 오름폭 보여주고 있고요. HLB가 1.75% 떨어지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8%대로 가장 크게 낙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예방 목적의 코로나19 치료제죠. 조코바가 미국 FDA로부터 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함께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 유럽 스프링 2025 참가를 앞두고 이 아토피 치료제 기술 이전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라는 소식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제조 판매 중지 명령과 품목 허가 취소와 관련된 이 취소 소송 항고심에서 대법원이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했다라는 공시까지 함께 올라왔으니까 오늘 장 안에서 이 제약 바이오 섹터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예측가에서는 양시장 모두 다 마이너스권 출발 예상했었는데 그래도 코스닥이 플러스로 상승 전환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도 들어오고 있고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현재 빼고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는데 선물 쪽에서는 아까 보니까 플러스권 찍혀 있긴 했거든요.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 외인의 이 선물에서는 양전을 했고요. 지금 뭐 매도세가 일부 현물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지만 그리 좀 큰 폭은 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시초 대비해서 낙폭을 일부 좀 축소해서 일단 보합권까지에 대한 주가 흐름들 좀 이어지고 있다. 이제 이 부분은 전에 미국 증시의 어떤 조정 요인으로 좀 작용됐던 셧다운 우려감들이 일부 좀 완화 가능성들이 있다 해서 지금 미국 시간의 선물에서도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장 대비해서 오전장 중후반 내지는 오후장에 상승 전환 여부를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미국 증시에서 이 또 다른 이 관세 리스크가 좀 지속되는 발언들이 좀 재차 좀 부각이 됐었죠. 더군다나 뭐 유럽이 미국에 대해서 위스키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 유럽산 주류에 대해서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좀 응수를 좀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유럽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우려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해서 셧다운 우려감들까지 좀 높아진 점들이 일부 좀 조정의 빌미가 좀 됐었는데 국내 증시에 관련된 영향도를 보면 이건 미국의 내부적인 어떤 이슈에 의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과거의 양성과는 좀 달라질 수는 있겠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오늘 좀 주목해 볼 만한 어떤 포인트들은 선별적인 어떤 종목 흐름들 다음 주에 일정 이벤트들이 좀 일부가 좀 있죠. CTC 2025 같은 네. 그런 어떤 이벤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뭐 반도체 섹터의 어떤 흐름들도 오후장에 얼마만큼 수급적으로 좀 전환이 좀 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GTC 일정 앞두고 관련 주들 움직임 좀 보이는 섹터도 확인이 좀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잘 버텨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미증시 상관없이 일단 내가 갈 길 간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바닥을 계속해서 좀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정 왔을 때 이걸 기회로 삼아야 될지도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떤 조언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일단 우리가 미국 증시와에 대한 이 비교를 굉장히 좀 많이 했던 것은 그동안의 학습 효과가 있었죠. 그쵸.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4분기, 올해 한 1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디커플의 양상이 좀 명확했어요. 미국 증시가 굉장히 고공의 상승폭을 확대시키고 있던 그런 와중에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글로벌 최하위권에서 주가 흐름들을 좀 이어갔다는 그런 차이가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관세 리스크가 좀 현실화되고 난 이후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투매가 지속되면서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수급의 정체성 내지는 아직 명확하게 추세를 좀 더 전환시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수급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은 맞지만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같이 조정을 받는 것은 이 부분은 조금 앞으로에 대한 전개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코스피가 양전을 했는데 일단 뭐 이런 부분들이 미국 증시와는 약간 다른 디커플링의 어떤 요인들이 일부 좀 있는 부분들은 국내 증시에 최근 어떤 상승폭을 전반적으로 좀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좀 회복세를 좀 감안할 때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전체적인 어떤 기업의 가치 부분들 특히나 우리가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3월에 감사 시즌을 좀 겪고 있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슈가 좀 더 종결되는 4월부터는 오히려 자금 조달의 본격화 내지는 신사업에 관련된 방향성들이 재차 좀 부각될 수 있는 이슈들 때문에 주가의 어떤 요인들은 오히려 좀 기대적인 요인들이 좀 많다는 그런 차이점들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JP 모건의 오늘 리포트가 좀 일부 있었는데 미국 증시에 대해서도 최악의 조정은 끝났다라는 언급이 어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술주들에 대한 어떤 지표들, 단기적인 위험 구간에 좀 진입을 했지만 미국 증시 안에서에 대한 흐름들은 뭐 기술주의 과대 낙폭 그리고 여기서 추세를 일부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뭐 매크로 지표 완화라든가 경기 침체에 관련된 둔화 시그널들이 일부 좀 해소되는 그런 구간이라면 기술주 안에서에 대한 어떤 수급 반등은 국내 증시의 유일한 수급의 어떤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일부 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어제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부터 또 다시 이제 포지셔닝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일각에선 다음 주가 본 게임이 좀 될 수도 있다라는 시각들도 좀 있는데, 어제 이제 장중에 변동성이 좀 확대돼서 좀 많이 빠졌던 쪽에서는 오히려 오늘 좀 집중을 해봐야 되나라는 아이디어도 좀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뭐 어제 증시의 어떤 조정, 오후장 들어서 증시가 많이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을 지금 뭐 정치적인 어떤 리스크가 다시 부각됐다 뭐 이런 것들로 좀 오인 해석하는 일부 부분들 좀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정치적인 어떤 리스크가 재차 뭐 부각이 됐다 뭐 어떤 판결 어떤 내용들 때문에 주가가 휘청거렸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은 다소 너무 확대 해석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어제 전반적으로는 뭐 니케이 지수도 같이 좀 영향을 받으면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관세 리스크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가장 컸던 부분들 특히나 미국의 셧다운 리스크가 한 번 더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오후장에 일부 영향이 좀 되었다라고 정도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지금의 수급은 약간 차별성을 좀 보인다는 그런 부분들은 셧다운의 어떤 완화 가능성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보다는 미국 안에서도 뭐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가장 큰 원인이 좀 됐던 점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단발성 노이즈였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 뭐 우리가 뭐 GTC 2025 관련된 이벤트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반도체 섹터에 대한 수급이 좀 일부 좀 좋았지만 재차 좀 수급이 정체 요인을 보였던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뭐 낸드 가격이라든가 디램 가격에 관련된 상승 기대감 그리고 2분기 기점에서는 뭐 지금 러시 오더가 좀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 긴급한 주문이 늘어난다 이 부분이 트렌드 포스에서도 뭐 평균적인 ASP를 상향시키는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긍정적인 어떤 전망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의 실적 개선 기대감들을 선행해서 좀 반영시킨다면 저는 뭐 현재 구간에도 계속해서 좀 재차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도 뭐 시초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강보권에서 흐름들 좀 이어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재차 20만 원대를 좀 회복했다는 그런 부분들은 안정적인 이 AI 수요와 맞물려서 이익 확장 기조가 명확하게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일부 좀 반영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정도로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보합 정도 그리고 보합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이전에도 HBM 통과하느냐 마느냐 두고 이야기 진짜 많이 나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HBM3 뭐 샘플을 납품했다라는 소식, 엔비디아가 삼전 천안 공장을 방문했다라는 뉴스도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뭐 이미 사실 SK하이닉스는 납품하고 있어서 이거 통과되느냐 안 되냐를 삼성전자는 좀 뒤늦게 따라가고 있는 형태인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진짜 반영이 된다면 주가 상승에 있어서 여전히 의문이 좀 들긴 하는데 상단을 좀 열어줄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을까요? HBM3 8단 모델이 정식으로 퀄 테스트를 받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외신은 승인을 받았다라고 좀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는 이 부분이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았다라고 저는 언급은 없어요. 다만 공급량을 늘리겠다. 이게 좀 메시지가 좀 해석의 요인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네. 8단 정도는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게 맞다. 다만 이게 공식적인 어떤 인증을 좀 받고 나서 확장 물량까지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는 좀 해소되지 못했다 정도로만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HBM3 12단 모델이 올해 이제 2분기부터 SK하이닉스가 공급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2분기에 과연 좀 공급량을 늘려갈 수 있을까? 그래서 공식적인 퀄 테스트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하반기에 HBM4죠. 이 부분은 루빈에 좀 적용이 되고 있는 AI 칩인데 전반적인 사항들에서는 지금 HBM4에 관련된 전략들, 뭐 SK하이닉스가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어떤 선점 가능성들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삼성전자가 로직 다이의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강점을 좀 갖고 있다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HBM4에 관련된 어떤 전략들은 SK하이닉스와 좀 동등한 어떤 출시를 좀 기점으로 좀 보는 그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한 그리고 명확한 시그널이 좀 되지 않을까 정도로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뭐 이 범용 반도체 부분에 대한 이 실적 개선이 이제 과연 얼마큼 좀 반영이 될 것인가. 그래서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좀 보는 인식들이 좀 있기 때문에 2분기의 반등 여부가 좀 중요할 텐데 중국의 최근 데이터, 특히나 1월과 2월에 이구환신 보조금에 관련된 혜택들이 PC라든가 IT 그리고 스마트폰에서에 대한 출하량들이 계속해서 좀 재차 좀 증가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 부분이 수치상으로도 좀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격이 반등하고 재고 물량들이 소진되는 뭐 2분기 초 이후부터는 오히려 주문량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도 계속해서 주목해 본다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56,000원 미만은 계속해서 부담 없이 저는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2분기 초부터의 공급량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이구환신에 대한 효과를 만약에 받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대비해서는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레거시단에 대해서 매크로적으로 좀 우호적으로 흘러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랜드 값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니까 레거시 회복이 될 수 있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소재랑 부품 쪽 보니까 기관 쪽에서 순매도 상위 종목 보면 2차 전지로 좀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 SDI, LG 엔솔 그리고 에코프로 BM까지 현재 자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나왔던 뉴스를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드디어 1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상향 소식이 있긴 했거든요. 그리고 미국 하원에서 중국 배터리 견제하는 법안도 통과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2차 전지가 더 빠질 데가 없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전략을 좀 세워가면 좋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 섹터 특히나 배터리셀 3사의 실적이 과연 1분기에 개선이 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수치상으로 보면 테슬라가 1월과 2월에 판매량이 감소됐기 때문에 테슬라의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아기전 일부 좀 노이즈가 좀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좀 보면 유럽의 경우에는 1월과 2월 데이터가 오히려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가 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비롯해서 국내 배터리셀 3사가 유럽에 공급을 안 하는 것인가 많이 하고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인 시장의 판매량들이 1월 데이터 그리고 2월 데이터에 대한 증가 요인들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과연 얼마만큼 좀 상향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일시적인가 또는 연속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대체적으로는 지금 1월과 2월 데이터는 증가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유럽의 액션 플랜이 이번에 뭐 발표가 좀 되고 나서
여기서도 지금 가장 큰 이 독일의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됐던 페널티 조건이 3년간 좀 유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보조금에 관련된 인센티브를 좀 명확하게 좀 제시하지 못했고 이게 회원국들이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안을 마련하라 뭐 이 정도에 대해서만 언급이 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독일의 경우에는 사실 뭐 자국익 산업에 대한 어떤 보조치 때문에 뭐 전기차 보조금을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래서 상반기 정도로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겠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친환경 차에 관련된 전환 이 부분이 뭐 다소 좀 매파적이다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IRA 관련된 불확실성들이 일부 좀 남아는 있지만 데이터상에서도 미국도 역시나 증가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은 명확한 증가세는 좀 아니더라도 분명히 지금 캐즘 완화에 좀 중요한 시그널이 좀 될 수 있는 점 이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테슬라의 이 모델 Y 주력 차종입니다. 이게 5년 만에 페이스리프트를 마치고 출시가 좀 될 텐데 그리고 상반기에 저가형 전기차죠. 모델 2가 출시가 좀 된다면 테슬라의 어떤 판매량이 1월과 2월에서는 일부 좀 부진을 좀 보였지만 이 부분은 신차에 관련된 대기 수요 물량들 때문에 사실 판매가 좀 둔화된 정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3월 이후에 판매량들이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라면 테슬라 향의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뭐 셀사라든가 소재사들이 오히려 단기적인 어떤 수급 기대감들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언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싶었는데 그래도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는 1분기 실적에 대한 상향 소식이 나오긴 했습니다. 물론 오늘은 기관 쪽에서 좀 매도 쪽으로 순매도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긴 한데 움직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전지까지 우선은 살펴봤고 다음 주 일정 있는 것 중에 하나가 HLB가 있어서 요거 하나만 좀 점검을 해주세요. 오늘 차트 봤을 때는 뭐 일단 5일선 밑에도 있고 120일선 밑에 다 차트상으로는 밑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1.4% 정도 밀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20일 전후로 해서요. 그렇다면 좀 쉬었고 기간 조정도 많이 받았고 그때 승인 이슈 앞두고 한번 루머가 나오면서 급락했던 일도 있어서 지금 이 구간에서는 일정 앞두고 어떤 전략을 좀 세우면 좋을까요? 네, 우리가 이 심리적인 어떤 투심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뭐 보조적인 어떤 지표를 보면 뭐 RSI 지표가 있어요. 이게 과열권이냐 아니면 과매도권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 판단 기준이 있는데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 과매도권이 일부 좀 확인이 좀 되고 있죠. 지금 과매도 구간에 좀 진입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수급적으로 좀 많이 위축됐던 부분들 특히나 노이즈 이슈가 재차 투매를 좀 유발했던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노이즈가 좀 가장 큰 원인들. HLB의 리보세라닙 이 병용 치료제가 과연 미국에서 이 험난한 허들을 좀 넘을 수 있을까? 이게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될 텐데 이전에 항서제약의 이 GMP 인증에 관련된 어떤 절차에 대한 하자 때문에 승인에 좀 실패를 했었죠.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히려 승인 기대감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또 ESMO에서도 뭐 치료제에 대한 어떤 권고 승인을 했다는 것은 실질 이론적인 어떤 부분에서 약물의 어떤 효능은 일부 좀 인정을 받은 것은 맞다라고 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미국의 중국에 대한 어떤 규제가 좀 가속화되는 부분들 때문에 과연 중국의 의약품과 좀 결합된 이 치료제가 미국에서의 관련된 승인이 가능할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일부 좀 회의적인 어떤 시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어떤 투심을 좀 억제시키는 그런 요인들이 좀 됐었고요. 그다음에 뭐 HLB가 이전에 승인 실패 이후에 주가가 좀 과도하게 좀 급락을 좀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승인이 된다고 하면 단기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되겠지만 반대로 승인에 또다시 고배를 좀 마시게 된다면 주가가 또 급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정의 사유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일단 투자자들의 어떤 대응이 좀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규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이 신약의 승인 여부를 좀 보고 접근하는 것이 그래도 조금 더 효율적인 투자가 좀 되지 않을까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보유자들은 일부 좀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이 저는 유효는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승인이 안 된다는 관점들보다 잠재적인 어떤 리스크 요인들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어떤 이 투매 같은 어떤 사항들에 대한 리스크 요인들을 일부는 조금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좀 해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짧게요. 그럼 항소제약이 같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만약에 그 승인에 대한 불발 가능성이 점쳐지는 거라면 아이디어를 좀 확장해서 미중 갈등했을 때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CDMO잖아요. 네. 그러면 테마로는 이게 가장 베스트인 걸까요? CDMO는 아직 뭐 생물보안법이 명확하게 좀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중국에 대한 이 가속화된 규제 이 부분이 일기 때보다 더욱더 강화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지금 6월로 좀 예정되고 있는 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정책의 스탠스가 바뀔 것인가 이것도 좀 중요할 텐데 크게 저는 바뀔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이익 기조를 좀 감안했을 때 대체적으로는 일단 뭐 CDMO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뭐 글로벌 제약사들의 흐름들이 중국 역시도 미국 안의 생산 시설들을 일부 좀 매각하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일본이라든가 스위스 같은 뭐 다국적 제약사들이 좀 인수를 좀 추진하고 있고 국내의 경우에도 뭐 미국의 제약사들을 좀 일부 좀 인수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중국에 대한 규제가 가속화돼서 뭐 항소제약에 대한 이 약물이 나쁘다 좋다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슈를 다 떠나서 정말 이제 효능적인 부분에서 정말 이 유효지급표 값이라든가 시판 허가로서에 대한 향후의 확장성들도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리보세라닙의 어떤 병용 치료제가 기존에 우리가 뭐 유한양의 랭라자 병용 치료제처럼 지금 글로벌 뭐 경쟁 약물 대비에 거의 뭐 동등한 지표라든가 살짝 우위 지표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시장 규모가 과연 더 클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일부 의문도 좀 있다는 것도 투심을 좀 위축시켰다 정도로만 좀 볼 수 있겠고 CDMO사의 경우에는 올해 생물보안법을 좀 논의로 하더라도 외형의 확장 관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습니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공장을 올해 이제 2분기 초에 가동을 좀 할 텐데 그러니까 작년에 4분기 램프업 효과 때문에 주가가 호실적을 좀 기록했었고 올해도 마찬가지 5공장 램프업 그리고 여기에 연동되는 추가적인 수주 성과가 올해도 좀 실질적인 기대의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CDMO사들의 경우에는 뭐 안정적인 이익 베이스를 재차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20일 전후로 해서 HLB 관련한 이슈가 있어서 먼저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다만 이제 승인 이후를 보고 결정 나고 나서 뚜껑 열리고 나서 접근하자라는 조언 주셨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올라오고 있는 테마들도 이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 테마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리기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GTC 이벤트를 앞둔 상황 속에서 일단은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키노트 연설이 수요일 우리 시간 기준으로 수요일 오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마 여기서 이제 블랙웰 관련해서 발열 잡는 코멘트가 나오게 된다면 가장 유력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유리기판이랑 액침 냉각이라서 이쪽에 대한 키워드 그렇다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수익을 좀 볼 수 있을지 함께 투자 전략 점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로봇 보겠습니다. 여기도 제가 GTC랑 연결을 지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키노트 연설 이어지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또 양자도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로봇 시세가 나쁘지 않아서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섹터별로 봤을 때는 오늘 하이젠 RNM이 13% 넘게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로봇주가 이제 많이 올라와서 공매도나 혹은 실적에 대한 부담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부품단에서는 실적 걱정이 좀 덜할 수 있어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도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강관이고요. 오늘 철강 쪽도 같이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미국의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한을 한다라고 하죠. 3월 25일에서 3월 26일로 현재 예정이 좀 되어 있어서 다다음 주고요. 방한 의사를 먼저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마 임무를 좀 받고 방한을 하는 것으로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LNG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 높아질 수 있을지 고민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테마 체크해봤고요. 대표님 어느 쪽부터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일단 다음 주 17일 엔비디아 GTC 2025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최근 한 2거래일간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의 단기적인 기대감들로 좀 부각이 되면서 수급 유입도 좀 확장되는 기조를 좀 보이고 있고요. 일단 뭐 관세 리스크가 좀 현실화됐던 부분들, 미국의 기술주가 최근에
투매 양상으로 좀 과한 조정을 좀 받으면서 AI 모멘텀이 일부 좀 쇠퇴가 됐던 점들이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의 어떤 조정의 빌미 내지는 뭐 동조 수급 영향으로 이어졌던 그런 측면들이 다음 주 GTC 2025를 좀 기점으로 보면 일시적인 어떤 수급이 완화될 수 있는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이 GTC 2025에서 젠슨왕 CEO의 어떤 기조연설도 있고요. 일단 뭐 가장 주목해볼 만한 기술 중에 하나는 뭐 실리콘 포토닉스 패키징이라고 좀 불리우는 그러니까 CPO 기술이라고 좀 불리우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기존의 반도체 신호를 전기를 이용해 했다면 이걸 뭐 빛으로 좀 전환해서 신호 체계를 좀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해당되는 기술과 양산 기대감들로 쓰는 본격적인 어떤 전략들이 좀 구체화가 좀 된다면 이 부분은 유리기판 기술과 좀 밀접한 기술적인 연관성까지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엔비디아의 어떤 전략과 좀 맞물리면서 유리기판의 어떤 적용 부분들이 얼마만큼 더 빨라질 수 있나 또는 확장세를 좀 보일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될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안에서 유리기판의 상승폭이 그동안 좀 더 크게 좀 반영된 것이다라고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유리기판 관련주들에 대한 이런 흐름들 특히나 SKC, 앱솔릭스의 하반기 부분 양산들이 좀 더 구체화됐던 부분들 때문에 그 이전에는 SKC, 앱솔릭스 단독적인 부분들 특히나 뭐 TGV 공정이라든가 유리기판에 관련된 뭐 검사 장비에 관련된 종목들 특화된 종목들에 대한 수급의 연속성까지 보여줬는데 삼성전자가 유리기판의 인터포저에 관련된 개발 그리고 양산에 관련된 구체화된 어떤 전략들을 최근에 좀 내놓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SK 또는 삼성 간의 밸류체인으로 좀 더 달라지는 그래서 수급도 일부 좀 차별화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 이것도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될 것이고 LG노텍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지금 전략 제시를 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하반기부터 파일럿 양산들이 좀 더 구체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보면 SK 그리고 삼성과 LG로 좀 이어지는 밸류체인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관심주 관점에서는 뭐 캠트로닉스라든가 필옵틱스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리포트에서 좀 가장 큰 유망 업종 정도로만 지금 언급이 좀 되고 있는데 시장의 어떤 캐파 관점에서 뭐 SKC가 가장 먼저 시장을 선점한다는 점에 대한 차이가 좀 있겠고요. 후발주자인 LG노텍이 약간 뭐 소외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전략들이 구체화되는 구간이라면 LG이노텍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어떤 업사이드를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은 우리가 좀 주목해볼 포인트다라고 좀 부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래도 LG이노텍이 최근에 그래도 좀 관심을 좀 받고 있지 않나 LG전자랑 비슷하게요. 일단은 오늘 기관이랑 외국인 쪽에서는 LG이노텍을 좀 빼고 있긴 합니다만 캠트로닉스나 필옵틱스, SKC 그리고 LG이노텍까지 탑픽 종목으로 하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짧게 로봇 쪽에 대한 조언도 좀 들어볼까 합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협력, MOU 소식만 나와도 움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살짝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움직이는 쪽을 보면 하이젠 R&M 같은 부품단의 움직임도 체크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실적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혹은 대표님께서 좀 보고 계시는 유망한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주가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너무나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봅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은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는 맞아요. 평가 좀 명확할 것 같고 중요한 건 3월 말에 재개가 될 수 있는 공매도 이것들은 이번 이 GTC 2025까지에 관한 기대감들 이후에 일부 조정의 빌미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향후에 좀 다소 과도하게 주가는 올랐지만 명확하게 실적이라든가 성장 여건들이 좀 제한적인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공매도에 충분한 좀 타겟이 좀 될 수 있고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도 시장의 어떤 안정관점에서 일부 수급의 정체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로봇주의 경우에는 실적과 좀 연동되는 종목들로 일부 좀 차별화 양상이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이젠 R&M의 경우에는 뭐 실적이 좀 나오고 있지만 명확하게 좀 로봇 사업에 대한 비중들이 좀 아주 크다라고 좀 볼 수는 없겠고요. 이 부분은 산업용 관점에서에 대한 자동화 기계 관련된 매출이 좀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클로버도 매출은 좀 잘 나오고 있지만 R&D 비용이 좀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 다만 숫자로 좀 인식되고 있는 종목의 수가 향후에 이익 전환과 좀 맞물리는 것들은 뭐 중요한 어떤 시그널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로봇주가 다 좋다라기보다는
대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내지는 사업적인 전략들이 좀 구체화된 그런 종목들로 좀 저는 재편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비롯해서 많은 종목들은 상당한 기대감들을 주가에 많이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보다는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일단은 좀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정도로만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로봇은 너무 기대감만 가지고 빠르게 오른 경향이 좀 있어서 3월 공매도 재개된다면 가장 또 공격당할 수 있는 섹터로 언급이 되고 있어서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좋다라기보다는 대기업 색이 묻어 있는 쪽 혹은 사업 계획이 명확한 쪽 이쪽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이 추진 중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넥스틸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 덤버리 알래스카 주지사가 LNG 개발 사업 투자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 방한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투심을 자극한 모습입니다. 강관 기업인 넥스틸은 LNG 프로젝트 추진 시 관련 제품 공급 수의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관 관련 종목의 주가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도 참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약 1,300km 길이에 달하는 가스관을 통해서 알래스카 최북단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남부로 보낸 뒤 이를 액화해서 아시아 등지로 수출한다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의회 연설에서 한국과 일본이 이 사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 대여급 IPO로 꼽히는 서울보증보험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첫날인 14일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2023년 상장을 추진했지만 부진한 수요 예측 결과에 계획을 철회했지만 올해 재도전 끝에 유가증권 시장에 입성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전업보증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각종 보증 상품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래사업에 투자한다며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한 삼성 SDI가 오름세를 보이더니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날 SDI는 이사회를 열고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는 양산까지 2에서 3년 소요되는 배터리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기차 시장이 내년쯤 캐즘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당시에는 코스피는 하락불, 반면에 코스닥은 상승불을 키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모습일지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방향은 똑같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2%가량 빠지면서 2,56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름폭을 상당히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름폭 자체가 1.46%로 730포인트 선을 회복한 733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이고요. 오늘장 안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기관이 지금 지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를 어느 정도 상쇄시키면서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어느 정도 좀 반대되는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 이 개인만 나 홀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양시장에서 모두 물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 등락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이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혼조세가 짙게 보여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 업종들에서 어느 정도는 회복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음식료품이 거의 3%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종이목재도 0.2%대, 의약품도 0.3%대 상승분을 키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화학 쪽에서가 0.6%대로 낙폭을 꽤나 키워가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들 살펴봤더니 일단 기계에서 오름폭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철강과 금속에서는 하락폭이 더 확대가 됐습니다. 비금속 광물은 0.4%고요. 전기전자와 운수장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낙폭 자체를 축소해 나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업종은 지금 모두 다 상승을 키고 있고 개장과 비교했을 때는 그 상승폭 자체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기타 서비스가 2.47%까지 오름세 기록하고 있고요. 제조가 1.6%, 건설과 유통, 금융까지 모두 다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업종 살펴봤더니 일단 방향 자체는 개장과 똑같습니다. 다만 올라가는 업종들은 더 오름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내려가는 업종 같은 경우엔 그 하락폭을 조금 더 확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이 반도체 투톱을 봤을 때 지금은 삼성전자가 하락 전환한 상태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0만 닉스 다시금 회복을 성공했습니다. 지금 주가는 1.4% 올라갔습니다. LG엔솔이 거의 3%가량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가 지금 낙폭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0.6%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5위 살펴보자면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개장과 비슷한 흐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상승폭 자체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3.73%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에코프로는 0.35%,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6%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맵을 열어서 지금 이 시각 과연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개장과 비교했을 때는 혼조세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섹터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보합권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1.4%까지 올라갔습니다. 방산주들 살펴보자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0.7%, LIG 넥스원이 0.5%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하나시스템이 0.4%,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지금 1%가량 올라가면서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좀 혼조세가 좀 짙게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는 0.3%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들 살펴보자면 지금 하나오션이 0.8%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이 보합권, 전반적으로 삼성중공업이 1.5%가량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배터리 관련주들을 살펴봤더니 지금 낙폭이 꽤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하락 반전했고요. 3.7% 떨어지고 있고 에코프로 BM이 1.7% 하락하고 있습니다. LG엔솔 같은 경우에도 3% 가까운 낙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로는 금융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도 지금 상승하는 종목군들 자체는 꽤나 적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교보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했을 때 74%가량 늘어났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장 안에서 지금 증권 관련된 종목들을 혼조세 양상 짙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로는 이 테크놀로지 서비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놀로지 서비스도 오늘장
시장 안에서는 어느 정도 혼조세가 짙게 깔려져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텐센트와 협력한 블레이드 앤 소울2가 4월에 중국에서 출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세를 강하게 이어갔는데 오늘 장에도 그 오름폭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W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 이익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진다라는 증권가의 코멘트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은 현재 1.26% 정도 떨어지고 있고요. 삼성 SDS는 0.6%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른 섹터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슈머 논 듀어러블주로 소비재 쪽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양식품이 1.25%, 아모레퍼시픽이 0.4%, 지금 음식이라던가 화장품, 이 한알령 해제 기대감에 대한 종목들 꽤나 오름폭 크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코스메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매출 목표치 달성이 전망된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 있었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 이 정도면 잘 버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측가랑 다르게 코스닥은 양전에 성공하면서 지금 1.5% 가까이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 쪽에서 플러스권 켜져 있고요. 장 초반 대비해서도 이 규모를 계속해서 키워가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금요일이긴 합니다만 오후장 들어서는 더 거래가 활발해지길, 지수도 더 빨간불로 빛날 수 있게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